50이 넘은 황세민 교장은 10년 전 30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품고 아메리카로부터 표현이 귀국한 독신자다. 그 후 그는 고아원, 중학교, 도서관, 해성전문학교 이와 같이 사재를 모두 교육사업에 바친 독실한 사회사업가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액이 어디서 들어왔으며 그가 어떠한 과거를 밟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특히 영어와 중국말에 능통하였으나 남달리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것은 하여간 지금 황 교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백영호 씨의 모양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도 같았다. 혜성을 위하여 70만 원을 제공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발표와 모든 수속은 결혼식 후로 미뤄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네의 의향만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후일 다시. 걸상에서 일어서는 백영호 씨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렸다. 고맙기야. 이 편이 더 한층 고맙지. 하여튼 우리들은 손과 손을 마주잡고 미미하나마 사회를 위하여. 황 교장은 백영호 씨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서너 번 흔들었다. 교문을 나서는 백영호 씨의 가벼운 발걸음을 황 교장은 커튼을 열어 젖히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리하여 한 주일 후면 공작 부인과 백영호 씨의 결혼식을 부민관에서 거행하기까지 결정되고 무려 수천 장의 결혼 첨첩장이 각계 명사들에게 발송된 어떤 날이다. 실로 뜻하지 않았던 악마의 무서운 명령이 청천벽력처럼 떨어졌던 것이다. 여기는 다방 109. 자욱한 연기 속에서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달콤한 레코드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저편 파초나무 그늘 밑 전등불이 어슴풀에 흐르는 구석 박스에는 아까부터 누구를 기다리는지 연방 팔뚝시계를 들여다보는 한 사람의 청년 신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저 백용호 씨의 딸 정란의 약혼자인 의학박사 문학수 그 사람이다. 양미간을 약간 찌푸린 그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는 수심과 초조의 빛이 뭉게뭉게 떠들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일까? 그는 주머니에서 아까 정란으로부터 온 한 장의 속달 엽서를 꺼내어 또다시 읽어보는 것이다. 학수씨, 오늘 밤 8시에 다방 109로 꼭 와주세요. 저는 지금 까닭모를 어떤 무서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백정란. 문학수는 속달을 받던 그 순간부터 정란의 소위 까닭모를 무서운 처지라는 것을 가지각색으로 상상해 보았으나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문이 휙하니 안으로 열리면서 정란의 낯익은 회색 투피스가 문학수의 시선을 붙들었다. 헬스칸이 핏기를 잃은 정란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문학수도 이 유물을 공포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정란의 몸뚱이는 자욱한 연기를 칼로 베이듯이 해치고 박수와 박수 사이를 허덕거리면서 학수의 곁으로 다가와 마주 앉는다.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정란은 박수에 몸을 던지면서 방 안을 두루두루 돌아다보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로? 왜 그리 얼굴빛이 나빠요? 학수는 상반신을 내밀며 종이장처럼 창백한 정란의 가름한 얼굴을 걱정하였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정란의 목소리는 떨린다. 이유라니? 무슨 이유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무서운 이유라니? 속히 말해봐요. 뭘 그리 두려워하는 게요? 두려워할 까닭이 있어요. 그러나 정란은 말을 채 잊지 못하고 공포에 쫓기는 눈동자로 또 한 번 방 안을 둘러본 후에 그러나 그것을 저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어요.
그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저의 목숨이 생명이 위태하다고요. 목숨이? 생명이? 그처럼 침착한 문학수는 저도 모르게 그만 목소리를 높였다. 안 됩니다. 음색이 너무 높아요.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정란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애원하듯이 학수의 말을 막았다. 정란의 표정은 무엇인가를 혼자서 망설이는 것이다. 터져 나오려는 그 어떤 호소를 입술을 꽉 물고 참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정란은 무엇을 결심한 듯이 손가락으로 핸드백을 열고 한 장의 붉은 봉투를 꺼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무시무시한 협박장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제 목숨이... 협박장? 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나를 죽이겠다고. 정란의 눈에는 순간 눈물이 핑하고 돌았다. 그러나 당신께만은... 정란이 핸드백 속에서 꺼낸 한 장의 봉투는 새빨간 봉투. 타오르는 듯한 주홍빛 봉투였다. 백정란 앞이라고 쓰인 이 붉은 봉투에는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다. 광화문국의 일부인이 박혀있을 뿐이다. 빨간 봉투? 문학수는 불이 나게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도 역시 핏빛 같은 주홍빛이다. 정란, 너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나는 까닭이 있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너에게 내리노라. 오는 초여를 오후 2시부터 공작 부인과 배경우 씨의 결혼식이 부민관에서 거행된다. 그리고 그때 행복스러운 웨딩 마치를 칠 사람이 백정란, 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정란, 나의 명령을 잘 알아두어야만 한다. 처음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는 물론 너는 웨딩 마치를 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물을 교환하고 식이 끝난 후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너는 절대로 웨딩 마치를 쳐서는 아닐 될 것이다. 너는 그때 그 행복스러운 웨딩 마치를 치는 대신 쇼팽의 장송 행진곡을 쳐야 한다. 인생의 최후를 애도하는 장송 행진곡을 쳐야 한다. 백정란, 이는 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네가 만일 이 명령에 거역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네 손으로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맺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장송 행진곡을 칠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정란, 나의 명령은 절대다. 쇼팽의 장송 행진곡을 완전히 치고 나는 순간까지 너는 이 비밀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다른 피아니스트를 대신 세워도 아니 된다. 너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날 꼭 쇼팽의 장송곡을 쳐야 할 운명에 사로잡힌 거다. 공작 부인에게 칼을 던진 도화 역자로부터. 장송 행진곡? 괴상한 명령서를 읽고 난 문학수는 얼마 동안 묵묵히 앉아서 정란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국달한 신음소리로 중얼거렸다. 결혼 행진곡 대신에 장송 행진곡? 장난이라고 할진데 너무나 악착스러운 장난이다.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정란을 보고 와서는 자기는 하하하고 쾌활하게 웃어 보이고도 싶었으나 어쩐지 문학수는 웃을 줄을 몰랐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하여튼 심상치 않은 일이야. 한시바삐 이 일을 경찰에 알릴 수밖에 없소.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돼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문학수의 손을 잡고 정란은 애걸하듯 꿇어 앉히었다. 정란 씨,
아무 염려 마시오. 말하자면 이것은 한 개의 장난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장난치고는 좀 지나친 장난이기 때문에 만일을 염려해서 경찰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무방하지 않아요? 입 밖에 내면 죽인다고 하는 것도 결국 위협에 지나지 못하니까 하여튼 나하고 같이 이 길로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것을 이야기하고 만일 위험하다면 경찰의 적당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공연히 무서워만 해도 안 되니까. 이리하여 문학수와 백정란은 그 길로 경찰서 임경부를 찾아가서 자세한 사연을 이야기하였으나 그들에게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편지에 묻은 지문을 감정해 보았으나 물론 그런 것을 남겨둘리는 만무한 일이다. 결국 정란이 대신 다른 피아니스트를 세우기로 하였을 뿐이다. 장송행진곡.